안녕하세요. 정검중 3학년 학생들. 시험 끝나고 첫 온라인 수업이자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는 수업이 되겠네요. 오늘 수업에서는 가보 개혁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수업 빠질 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마음 같아도 시험 끝난 직후인 지금은 놀고 싶으나 진도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보 개혁 시작하겠는데요.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는 만큼 과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학습지는 모두 다 받았지요? 자, 가보 개혁입니다. 1894년 가보년에 발생한 근대 개혁 운동인데요. 자, 이 1894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고 해요. 왜냐? 당시 우리나라에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자, 동학농민운동 전에는 심지어 갑신정변이란 사건도 경험을 했었죠. 자, 중앙정부가 조금씩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조선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너도 나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도중에 전주화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백성과 관리들이 손을 잡고 함께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개혁안이 패정개혁안 12개조. 이걸 직접 실행하기 위해 관리와 백성들이 절반씩 섞여서 들어간 기구가 집강소라는 기구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지방, 전국 각지에 세워져서 패정개혁안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 패정개혁안은 모든 지역의 내용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백성들이 추구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주에 사는 백성인지, 부산에 사는 백성인지, 평양에 사는 백성인지 여기에 따라 패정개혁안 내용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개혁을 추진하는 속도 역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은 백성의 입장에 맞춘 개혁이란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조선 전체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개혁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방마다 추진이 됐던 데다가 지금처럼 이 지방끼리 연락을 주고받기도 쉽지만은 않은 시대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외치는 패정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나서는 자주적이면서도 정부라는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추진하는 개혁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집강소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기구,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성격의 중앙이 중심이 된 개혁을 동학농민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 이게 그대로만 추진됐으면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위에서는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개혁이 추진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좋지 않았죠. 이걸 딱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전쟁에서 조금 더 불리한 구도였던 일본이 조금이라도 조선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종을 납치 감금하게 되는데요. 결국 정부가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의 가장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이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압력, 방해, 간섭 속에서 개혁이 추진됐다라는 거고요. 본래 의도였던 자주적인 개혁이 아닌 일본의 압박이 들어간, 일본의 색깔이 들어간 개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전주화약 체결된 뒤 시기인 1894년 7월 1차 갑오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행인 건 어쨌든 일본은 우리의 개혁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생각에도 어느 정도 조선이 근대화가 되어야 나중에 조선을 점령해서 다스릴 때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개혁을 일부분 지지를 하는데
이 개혁 과정에서 일본의 방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 일본이 앞으로 조선을 삼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압력을 작용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 시기 일본은 바빠요. 무슨 전쟁 중이니까. 그치? 여기 적었듯이 청일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일본이 직접 조선의 개혁을 조종하는 건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 시기 일본은 전쟁하느라 바쁩니다.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일본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인물은 바로 김홍집이었어요. 김홍집.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그죠? 앞에 조선 책략을 가져오면서 수신사로 활약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즉 수신사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본에도 비교적 조금 발을 두고 있으면서 일본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이야. 심지어 민씨와 가까웠기 때문에 나름의 관리 체계 안에서도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요즘으로 치면 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직위에 두어서 김홍집 내각, 김홍집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홍집을 통해서 일본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원래 우리가 추진하려는 갑오개혁 의도대로라면 김홍집이 이렇게 두드러질 계획은 없었다라는 거지. 김홍집 머릿속엔 갑오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부족했고요. 갑오개혁을 혼자 이끌고 가기에는 자신의 힘이나 파워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자주적인 성격의 교정청을 없애고 대신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 굉장히 강력한 기구를 세우게 되고요. 이걸 개혁을 총괄하는 군국기무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끔 김홍집을 돕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간섭이 이렇게 엿보이게 되는데 다만 다른 개혁들, 다른 갑오 을미 개혁과 비교해서 일본의 간섭이 있긴 있으나 한참 청일 전쟁으로 바쁘던 시기라 상대적으로 일본의 입김이 약했던 개혁이 1차 갑오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김홍집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군국기무처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해야 됐다라는 거고요. 김홍집은 갑오개혁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김홍집은 앞에 이미 터졌던 근대개혁 운동들을 모방하고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경험했던 두 개의 근대개혁 운동, 갑신정변과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요 두 가지에 담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두 운동이 근대적 성격의 개혁이니까 얘네가 말하는 걸 따라하면 근대 개혁 운동을 우리 갑오개혁에서 실행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를 이용한 앞에 나왔던 근대 개혁 운동을 모방해서 추진한 1차 갑오개혁 나름대로 성실하게 김홍집이 추진하게 되고요.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설명은 조금 있다가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개혁 쫙 추진되네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요. 자 그 과정에서 조선을 둘러싼 청일전쟁 역시 한참 격렬해지다가 드디어 이 청일전쟁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대로 청일전쟁은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일본이 보니까 이제 발가락으로 해도 전쟁 이기겠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청일전쟁에 대한 관심을 이제 조선을 침략할 준비에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선을 침략할 준비, 이걸 위해 갑오개혁을 한번 피드백해 볼 시간이 왔다라는 거지. 근데 일본이 1차 갑오개혁을 가만 보니까 여기서 정보조사하다가 깨달았어. 김홍집이 생각보다 일본하고 가까웠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왜냐? 우리 배웠듯이 김홍집은 온건개화파 출신이니까 김옥균처럼 엄청나게 일본하고 가까운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김홍집만으론 일본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홍집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인물을 데려오니 자, 이 인물 낯설을 것 같아서 이름 그냥 적어놨어요. 박영효라고 하고요.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지만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2인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박영효는 기본적으로 김옥균과 함께 일본과 친밀한 관계로서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갑신정변 실패 후에는 일본에서 머물면서 일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박영효는 우리말을 거부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친일, 일본과 친밀한 성향이 강했던 박영효를 내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김홍직과 새로운 인물 박영효가 연합을 해서 또 한 번 정부를 업그레이드해요. 이게 김홍직, 박영효 연립내각이 되겠고요. 자, 둘이 연합하면서 옛날에 비해 파워가 훨씬 더 세진 거죠, 정부가. 더 이상 다른 기구의 힘을 빌릴 필요 없이 정부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자, 쓰잘데기 없는 군국기무처, 이제는 폐지하는 거고요. 자, 이런 기구에 힘을 실어줄 바엔 일본이 이제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에서 유리해진 만큼 일본의 간섭이 비교적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눈칫밥 속에서 김홍직과 박영효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개혁을 가다듬으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이걸 공식적인 문서로 발표를 하니 이 문서를 홍범 14조라고 해요. 홍범 14조. 이 홍범이 요즘 말로 풀이를 하자면 좀 큰 법?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범이 될 만한 법? 우리가 지켜야 될 거대한 규칙?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서 백성들한테 알리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갑오개혁이란 걸 하고 있는데 백성들아, 이 14가지 이 큰 규칙을 앞으로 니네가 지켜야 된다라는 걸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1894년 12월입니다. 자, 2차 갑오개혁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94년이 끝이 난다라는 거고요. 연도는 1895년 을미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